교과서 수능에 나오는 역사만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우리의 역사. 오늘 꼭 본방사수하시고요.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8.15 광복절편 18입니다. 국민 애창 대중가요죠. 바로 눈물 젖은 두만강인데 말이죠. 다 아시죠, 이 노래? 네. 이 노래에 얽힌 가슴 아픈 사연을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35년 어느 날 예원좌라는 경성 악극단은 중국 불악들을 찾아다니며 순회 공연을 하다가 한 여관에 여장을 풀게 됩니다. 극단 멤버인 작곡가 이시우 선생은 유랑 생활의 고단함을 달래려 잠을 청하려는데 이때 난데없이 한 여인의 비통하고 애절한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음 날 여관집 주인을 통해 들은 여인의 가슴 아픈 사연은 이랬습니다. 여인의 남편은 독립운동가인데 고국을 떠난 뒤 소식이 끊어지자 10여 년간 남편을 찾기 위해 머나먼 이 중국 땅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만 이 여관에서 자신의 남편이 일본군에게 총을 맞고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연을 들은 이시우 선생은 나라 잃은 결의 슬픔과 여인의 사연에 비통한 마음을 담아서 즉흥적으로 구슬픈 선율을 만들었고요. 서사시 북간도 등을 쓴 한명천 시인이 1절 가사를 붙인 노래를 만주 순회 공연에서 첫 선을 보이게 됐고요. 그 노래가 바로 눈물 젖은 두만강입니다. 이후에 고 김정구 선생님이 부르며 알려져서 지금까지도 불후의 명곡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의 남편이 실제 독립투사임이 드러나는 것이 2005년 경상북도 지역신문인 영주신문에 의해서였는데요. 눈물 젖은 두만강의 숨은 주인공은 함경북도 온성 출신의 독립투사 문창학 씨로요. 1922년 신권한 경찰권 주재소를 습격하다 체포돼 1923년 12월 20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들으면은 내용은 몰라도 눈물이 늘 나는 그러니까. 노래잖아요. 가사가 너무 구슬프고 그쵸. 멜로디도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실화이면서 이런 에피소드까지 담고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좀 많이 와닿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8.15 광복절 편, 이번엔 17입니다. 몸의 병을 고치는 의사는 소의, 마음을 고치는 의사는 중의, 사회의 병을 고치는 의사는 대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사람들을 의술로 돕고자 세브란스 병원 의학교에 입학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09년 세브란스 병원 의학교에 입원한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을 만나면서 의사가 아닌 조국의 독립을 꿈으로 삼게 됐습니다. 이 학생은 바로 훗날 몽골에서 신의로 추앙받게 되는 대암 이태준 선생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의학교 제2회 졸업생이 된 이태준 선생은 난징을 거쳐 몽골로 건너갑니다. 이후 몽골에서 같은 뜻을 가진 동지들의 병원, 동의의국을 세우는데요. 이 동의의국은 독립운동가들의 연락 거점이자 군자금 유통 경로가 됐고요. 이태준 선생 본인 또한 독립자금 운반 등의 임무를 맡으며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의사로서 사람을 구하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당시 몽골에 퍼져있던 고질병을 근대식 의술로 고쳐주면서 몽골의 마지막 황제인 보그드 칸의 어이가 되어 훈장까지 받게 됐다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서양인 폭탄 제조 기술자가 중국에 있던 의열단 단장 김원봉을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의열단이 사용하는 폭탄이 자주 불발되자 이태준 선생이 폭탄 기술자를 소개해 주기로 한 건데요. 그런데 이때 같이 올 줄 알았던 이태준 선생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몽골의 수도는 러시아의 반혁명 세력에게 점령당할 아주 위험한 위기의 상황이었는데요. 이태준 선생은 독립운동을 위한 임무 완수를 위해 남았다가 그만 러시아군 내부의 반혁명 세력에게 살해당한 것이죠. 당시 그의 나이 겨우 38세였습니다. 38세라는 그 숫자가 네. 좀 마음에 콱 박히는 게 저랑 어떻게 보면 지금 나이가 거의 비슷한 나이. 그러네요. 지금 네. 38세. 꿈을 버리고 또 외국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제 삶이 조금 되돌아보게 또 되는 것 같네요. 근데 2000년 그 몽골 수도 네. 울란바토르에 이태준 선생을 기념하기 위한 아주 좋은 공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기념공원이. 네, 몽골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이태준 선생 기념공원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자, 이번엔 8.15 광복절 편의 16입니다. 공개. 파란 눈의 독립운동가입니다. 1919년 3.1운동 직후 상하이로 가는 배를 탄 김구 선생과 15명의 동지들. 그들이 막 서해안을 통과했을 때 일본의 경비선이 나팔을 불며
배를 세우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이들을 태운 배는 경비정을 따돌렸고 무사히 상하이 황푸강 나루에 도착을 했어요. 이때 조선 독립투사들의 탈출을 도왔던 이 배 함장은 바로 아일랜드계 영국인 조지 루이스 쇼였습니다. 1907년 중국 단둥에서 무역회사 겸 선박회사인 이륙양행을 설립한 사업가였는데요. 당시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쇼의 모국인 아일랜드. 1919년 1월 아일랜드가 본격적인 독립전쟁을 시작했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19년 3월 1일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이 일어난 거죠. 조지 루이스 쇼는 한국의 처지가 아일랜드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게 돼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1919년 5월 쇼의 회사인 이륙양행 2층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교통국이 설치됐는데요. 이후에 이곳에서 독립운동을 위한 비밀 임무들이 수행됐고요. 조지 루이스 쇼는 회사의 선박을 이용해 독립운동에 필요한 무기 운반, 군자금 전달, 독립운동가의 출입국 같은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독립운동가 김사는 쇼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폭탄은 안동에 있는 영국 회사 앞으로 보내는 의료품 화물 상자에 넣어서 보냈다. 회사의 지배에 있는 아일랜드인 테러리스트였는데 그는 돈 한 푼 받지 않고 오로지 동정심에 조선을 도와주었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일본은 이런 조지 루이스 쇼를 얼굴 없는 테러리스트라 부르며 계속해서 감시하다가 마침내 1920년 7월 11일 결국 쇼를 체포합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의 강력한 요구로 수감 4개월 만에 석방됐는데요. 감옥에서 풀려난 뒤 단둥으로 돌아온 그는 정의를 위해 조선인의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주민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후에 일제가 이륙양행 매수 공작을 벌이는 등 갖은 탄압을 했지만요.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조선인들의 독립운동을 도왔던 쇼. 이런 공로를 인정해 1963년 한국 정부가 쇼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후손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요. 오랜 수소문 끝에 다행히도 2012년에 쇼의 손녀에게 독립장이 전수됐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죠. 네. 고맙네요. 본인의 모국과 비슷한 상황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돕고 싶었다라는 저 마음. 저는 존경의 마음을 표하지 않을 수 없네요. 시대에 저항했던 아름다운 청년 송몽규. 이런 날에는 잃어버린 완고하던 형을 부르고 싶다. 윤동주 시인이 신사참배 강요에 대한 항의 표시로 7개월 만에 중학교를 자퇴한 뒤 쓴 시 이런 날. 그때 그가 그리워하고 기대고 싶었던 완고하던 형. 바로 그의 고종사촌 형인 송몽규입니다. 같은 해 같은 집에서 태어나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고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지닌 것까지 똑 닮았던 두 사람. 18살에는 꽁트 술가락으로 신춘문예에 당선돼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가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1935년 4월 그의 나이 19살. 독립운동에 몸을 던지기 위해 중국 난징으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낯선 대륙을 횡단해 그가 도착한 곳은 김구 선생이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했던 낙양군관학교 한인반. 그렇게 1년여간 군사 교육을 받았을 즈음 훈련을 받았던 학생들이 속속 체포되는데요. 송몽규 역시 일본 경찰에 체포돼 갖은 고문에 시달리다 겨우 석방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후에도 민족 독립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1938년 서울 연희 전문학교에 입학한 송몽규는 한국문학 동인 잡지의 간행과 문학작품 품평회 등을 열어 민족의식을 고양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민족 독립을 위해서는 학업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는 어쩔 수 없이 일본 유학길을 선택하는데요. 그러다 1943년 7월 또다시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맙니다. 한국인 유학생을 모아놓고 조선의 독립과 민족 문화의 수호를 선동했다는 죄목으로 후쿠오카 감옥에 갇히게 된 건데요. 당시 윤동주 역시 이곳으로 끌려오게 되죠. 그곳에서 매일 밤 의문의 주사를 맞으며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낸 그. 결국 1945년 3월 7일 28세 청년 송몽규는 적국의 땅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후쿠오카 화장터에서 아들의 시신을 화장한 아버지는 화장을 한 뒤 뼈를 빻을 때 뼛가루가 튀자 주변의 흙을 모조리 쓸어 담으며 내가 왜 몽규의 뼛가루 한 점이라도 원수의 땅에 남기겠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끝으로 윤동주의 서시만큼이나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의 착잡한 심정을 표현한 송몽규의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밤, 송몽규. 고요히 침전된 어둠, 만지울 듯 무겁고 밤은 바다보다 깊구나. 홀로 헤아리는 이 마음은 험한 산길을 걷고 나의 꿈은 밤보다 깊어. 호수군한 물소리를 뒤로 멀리 별을 쳐다 쉬파람 분다.
송몽규는 윤동주 시인과 참 비슷한 삶을 살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시대에 저항했던 분인데 윤동주 시인과는 달리 오랜 기간 동안 우리에게 거의 알려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렇네요. 올해 개봉했던 영화 동주 때문에 많이 알려지게 됐죠. 좀 울컥하더라고요. 특히 그 아까 뼈가루 울컥했어요. 그 네. 부분은 진짜 좀 울컥하더라고요.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8.15 광복절 편 10일입니다. 조선 파라코의 비밀. 지금 평생 파라코의 삶을 살다간 한 남자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드립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제자이자 영남학파의 거두였던 학봉 김성일의 13대 종손 김용환은요. 당시 안동에서 무척 이름을 날린 파라코입니다. 노름꾼이란 얘기죠. 도박을 하느라 아내가 아이를 낳는 줄도 몰라서 아내에게 미안하다. 오면서 깊이 뉘우쳤어. 이제 달라지겠어. 라는 약속도 잠시. 다시금 땅 문서를 들고 투전판을 찾았다고 합니다. 급기야 시집간 자신의 외동딸이 시댁에서 농을 사오라고 받아온 돈마저 가로채서 안동 노름판이란 노름판에는 모조리 끼얹었던 김용환. 새벽 늦게 되면 판돈을 모두 걸고 막판 내기를 했는데 이때 돈을 잃게 되면 새벽 몽둥이야! 하고 외쳐서 10여 명의 하인들을 불러 판돈 전부를 빼앗기까지 해서 사람들은 가문에서 집안 망해먹을 종손이 나왔다며 욕을 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는 학봉종택에 내려오던 전답 약 59만 제곱미터. 요즘 화폐 가치로 보면 무려 약 300억 원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한 셈인데요. 이렇게 가문에 먹칠을 하고 김용환은 평생을 파라코로 살다가 광복 다음 해인 1946년 4월 26일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파라코 김용환을 둘러싸고 훗날 엄청난 비밀이 밝혀지게 됩니다. 사실 그는 20대 초반부터 의병 활동을 시작으로 30대에는 만주 망명길에 올라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비밀 결사단체인 의용당의 서기로 활동했는데요. 그러던 중 의용단원들과 체포돼 수차례 옥고를 치르자 결국 일제 눈을 피하기 위해 노름으로 돈을 탕진한 것처럼 위장해 만주 독립군에게 독립자금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스스로 평생을 노름꾼으로 위장한 김용환 지사는 1946년 여름 급격히 병세가 위중해졌을 때 하중환 지사가 가족에게 알리자고 했지만은 아니네. 선비의 후손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일 뿐 끝까지 비밀로 붙여두게 라며 숨거두기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그런 업적을 드러내놓지 않고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하셔서 베일에 가려진 부분이 많은데 다행히도 이제 1995년 광복 50주년에 건국 훈장이 추서가 됐고요. 다행이네.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에 김용환 지사의 일대기도 함께 전시돼 있다고 하니까요. 그의 선비 정신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을 한 번쯤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8.15 광복절 편 이제 10입니다. 잊혀진 이름 여성 독립운동. 일본의 수탈이 심해지고 있던 1913년 평양 숭의여학교 교사와 재학생들로 이루어진 비밀 독립운동단체가 결성되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 독립운동단체의 이름은 송죽회. 이들은 졸업 후 전국 각지의 교사로 부임, 애국 계몽 활동을 펼쳤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토론과 공부를 통해 역사의식 구취, 망명한 독립지사들의 가족 돕기, 독립운동 자금 모으기 등이었는데요. 또 독립운동에 전면에 나선 여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1920년 8월 3일 일본 제국주의의 심장 평남도청, 평양부청, 평양경찰서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거사를 실행한 사람 중 한 명은 여성, 그것도 임산부였습니다. 바로 대한애국부인회, 상해임시정부 광복군 활동 등 활발한 독립운동을 벌인 안경신 여사입니다. 1920년 미국 의원 시찰단의 방한 소식을 들은 광복군은 세계 여론의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호소하고자 폭탄 거사를 계획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폭탄이 불발된 후 도피 생활을 하며 다른 것에 기회를 노리던 안경신 여사는 그만 갓난아기와 함께 체포되고 맙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7년 만에 풀려나온 안경신 여사가 아들을 찾아갔더니 아들은 영양실조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죠. 충격에 빠진 안경신 여사는 그 후 종적을 감췄고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안경신 여사는 물론 유족에 대한 기록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마지막 여성 독립운동가는 1919년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 유관순 열사가 만세운동을 하고 있었다면 함경북도 화대 장터에서는 동풍신 열사가 만세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장터에 일본 헌병의 무차별 사격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요. 그중에 한 명이 동풍신 열사의 아버지였던 것이었죠. 그 소식을 들은 동풍신 열사는
죽음을 각오하고 만세운동에 뛰어들었고요. 결국 일본 헌병에 체포됐는데 악랄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17살의 꽃다운 나이로 옥중에서 순국하고 맙니다.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8.15 광복절 편입니다. 이번엔 9위입니다.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일본인. 1919년 일본 재판정에 선 28 독립선언의 주역들. 그때 이들의 변호를 자처했던 한 일본인 변호사. 그 사람은 바로 후세 다스지입니다. 당시 보통 변호사들이 조선인들이 잘못했으니 선처해달라고 부탁하는 식의 변호를 했던 것과 달리 후세 다스지는 재판관은 조선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조선의 독립은 정당한 요구다 라며 법정에서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법대에 진학한 이후에 조선 유학생들과 어울리며 조선인에게 가해지는 철저한 차별과 억압을 깨달았던 후세 다스지. 그는 1923년 조선인 차별 철폐를 주장했고요. 1924년 의열단원 김지섭 지사 변론, 1926년 박열의 일본 황태자 암살 기도 사건 변론 등 늘 일본의 폭력과 수탈에서 조선인을 변호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인들은 그를 우리의 변호사, 조선인의 벗이라고 불렀죠. 특히 관동 대지진 이후 일본에서 퍼진 유언비어 때문에 일본 관원과 민간인들에게 조선인 6,000명이 학살당했던 관동 대학살 사건. 당시 후세 다스지는 조선인 학살 사건을 고발하는 자유법조단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일본인으로서 조선인 학살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책합니다라는 사죄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동 때문에 일본 당국의 미움을 산 그는 결국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고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조선의 독립과 인권을 위해 싸운 후세 다스지. 이에 대한 공로로 지난 2004년 10월 일본인 최초 또 일본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런 일본인이 있습니다. 본인이 소신으로 삼고 있는 대의명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정말 양심 있는 일본인이었던 거죠. 평생 일본을 벗어나는 것이 소원이었던 조선 황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혼은 아직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비극적인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1912년 고종의 손자이자 의친왕의 차남인 황족이 태어났습니다. 후에 조선 독립에 대한 의지를 자주 표명해 일본인이 가장 경계하는 황족이 된 그의 이름은 이우. 이우 왕자는 곧 흥선대원군의 장손 이준용의 양자가 되어 운현군과 공의 지위를 물려받게 되는데요.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진 채 일본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당시 일본은 조선 황족을 일본 군에 입대시키고 일본인과 결혼시켜 식민 지배의 정당화를 위한 홍보 수단으로 활용했는데요. 그런데 1933년 12월 13일 조선과 일본을 모두 깜짝 놀라게 한 뉴스가 발표됩니다. 이유공 전학계업소는 중추원 부의장 박영효의 손녀 박찬주 양과 혼약이 내정. 동아일보 1933년 12월 13일 기사입니다. 평소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저항 의지가 확고했던 이우 왕자는 박찬주와의 혼약을 일본에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이 결혼에 대한 나의 신념은 확고하며 따라서 변경할 수 없소. 장차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내가 질 것이오. 라고 말하고 결국 이우 왕자는 조선인과 결혼하에 조선 황족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일본 군인으로 일본, 중국, 필리핀을 떠돌며 귀국을 허락받지 못한 이우 왕자. 그의 소원은 늘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1945년 6월 이우 왕자의 가족은 잠시 조선의 운현궁에 돌아와 있었는데요. 이때 이우 왕자는 조선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청원을 넣었다가 거절을 당하자 결국 다시 일본의 부임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1945년 7월 도착한 이우 왕자의 부임지가 히로시마였다는 겁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피폭 피해를 입은 왕자는 결국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고 맙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야 밝혀진 놀라운 사실. 야스쿠니 신사에 이우 왕자가 강제 합사됐다는 기록이 발견된 것인데요. 대한제국의 왕자 이우의 혼은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묶여 살아생전 그토록 그리던 고국으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